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32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근대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개화파의 분화부터 시작을 해서 갑신정변, 동합농민운동, 갑오일미개혁, 독립협회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대한제국의 광무개혁까지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한 조선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부터 배울 내용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조선이 나라의 권리, 국가의 권리인 국권을 서서히 일본에게 빼앗기면서 최종적으로는 일본에게 강제 병합되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국권 침탈 과정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국권 침탈 과정 같은 경우에는 1904년부터 시작을 해서 쭉 흘러서 1910년 8월 29일까지 나라를 잃게 되는 경술 굴치까지의 약 6년 동안의 이야기를 선생님이 연표를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나가봅시다. 자, 국권 침탈을 앞두고 고종이 광무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네, 조선을 두고서 누구랑? 일본이랑 러시아랑 서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일본과 러시아는 선뜻 조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본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조선을 완전히 우리의 식민지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연습해 볼게요. 1904년이 오기 전 1902년에 누구랑? 일본이랑 영국이랑 동맹을 맺게 됩니다. 제1차 영일 동맹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영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특별한 나라예요. 왜 특별하냐면 인류 최초로 산업혁명을 성공시킨 나라거든요. 가장 먼저 근대화를 시작한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유럽의 강호였고요. 똑같이 섬나라였죠.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국은 명예로운 고립이라고 해서 스플렌디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들과 자신과 격이 맞지 않는다고, 영국만큼은 다른 나라가 격이 맞지 않다, 다른 나라보다 영국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채 국가 이익만 따지며 명예로운 고립 정책을 피다가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해군력을 증강시키면서 강력한 근대화, 즉 제국주의로 나아가게 되자 여기에 고민을 하면서 명예로운 고립을 버린 다음에 최초로 동맹을 맺은 나라가 바로 놀랍게도 저 멀리 동아시아에 위치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가 필요했어요.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이런데 때마침 영국과 동맹을 맺게 되면서 러시아를 공격함에 있어서 좋은 아군을 얻게 됩니다. 물론 영국은 이 러일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립을 유지함으로써 러시아에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게 중립을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일본과 러시아가 싸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와중에 일본은 삼국 간섭의 치욕을 갚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공장을 세우고 배와 근대 무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4년이 되자 오케이, 때는 무르익었다라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을 돌입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선생님이 또 장교 출신이라 이런 전쟁사 같은 걸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일본은 참 잘못된 나라인 것 같아요. 왜 잘못된 나라냐면 이때 당시에 기본적으로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선전포고를 해야 됩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전쟁을 선포할 테니까 서로 준비해라. 국가 대 국가로 붙자 라고 하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 국제법상의 매너이고 법칙입니다. 요즘 여러분 말로 따지면 국룰이라고 하죠. 국룰. 근데 일본은 항상 그래왔어요. 국룰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한 다음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게 일본의 어떻게 보면 더러운 방식이었어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심지어 미국이랑 붙는 태평양 전쟁에서도 일본은 먼저 공격을 하고 선전포고를 하는 어떻게 보면 비열한 수단을 씁니다. 이렇게 맨 먼저 요동 반도에 있는 다롄이라는 지역을 일본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다? 러일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종은 앞을 내다봤겠죠. 오케이. 또다시 한반도가 청나라 일본의 전쟁처럼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에 러일 전쟁이 2월달부터 벌어졌거든요. 1904년 1월달에 고종은 중국의 지부라는 곳에서 전시 중립 선언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싸우지 마. 우리 조선은 어느 편도 가담하지 않겠다 라고 전시 중립 선언을 딱 외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선은 언제나 문제였죠. 국력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고종의 전시 중립 선언은 허울없는 메아리가 돼서 아무런 효력도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본격적으로 누가?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두고서 격렬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1년 동안 펼쳐지게 될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펼쳐지게 될 러일 전쟁이 되는 겁니다. 자, 일본 어떻게 보면 운이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감히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유럽을 호령하는 강력한 국가였던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다니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상대도 안 되겠다. 러시아가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반전으로 일본이 모든 국가에 대한 모든 걸 다 총동원해가지고 러시아랑 필사의 의지로 싸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먼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러일 전쟁에 사활을 걸었어요. 러시아에서 이기지 못하고 조선을 차지하지 못하면 일본이 나아갈 방향을 읽는다. 어떻게 해서든 러시아의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라는 생각에 모든 전력을 다 투자했고요. 심지어 해군 총사령관의 아들도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총사령관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또한 우리 조국을 위해 죽었다.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다. 내 아들이 죽음으로 해서 우리 조국이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라고 연설을 하면서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일본으로서는 진짜 모든 걸 건 전쟁이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전력,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아시아를 걸친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잖아요. 그래서 동아시아 변방이었던 조선을 두고서 그다지 전략적인 중요성을 크게 가지진 못한 와중에 1905년에 러시아의 상트페스부르크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피해 월요일 사건이라고 하는데 자신에게 빵과 곡물을 달라고 노동자에게 권리를 달라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반란으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결국에는 일본에게 지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유럽에서 동아시아까지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군대가 발틱 함대였어요. 발틱해에 위치한 함대였거든요. 그 발틱 함대가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수많은 항해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 동해에 옵니다. 동해. 근데 2달이 넘는 동안 항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겠죠. 그 발틱 함대가 결정적으로 무너지면서 일본은 승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가 일본처럼 총동원을 해서 일본을 짓밟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일본은 상대가 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일본이 승기를 잡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접근을 해서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 뭘 하자. 서로 강화 조약을 맺는 게 어떻겠냐. 특히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양옆을 와가면서 조율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일본은 청일전쟁에 이기면서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냅니다. 그 배상금으로 군수공장도 짓고 무기를 많이 만들었지만 러일 전쟁에서는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일본이 더 조선에 집착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러일 전쟁이 시작이 되자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선에게 압박을 넣습니다. 그 압박을 넣음으로써 맺은 조약이 뭐냐면 첫 번째는 1904년 2월 23일 날 맺은 한일 의정서가 있어요. 한일 의정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전쟁을 함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군사적 요충지는 누가 차지하겠다? 일본이 장악하겠다. 주로 철도 주변에 있는 땅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누가? 일본이 차지하겠다라는 조약을 강제로 맺습니다. 이게 한일의정서예요. 군사적 요충지를 장악하는 조약이죠. 두 번째, 1904년 8월 달에는 제1차 한일협약이라는 걸 맺어요. 이미 조선의 힘은 약해져 있었고 일본이 강압적으로 맺은 조약입니다. 그 조약의 내용은 고문 정치를 실시하는 거예요. 고문은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 참고로 도와주는 사람을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문을 2명, 경제 고문과 외교 고문. 경제 고문은 메가다, 외교 고문은 스티븐스를 파견을 합니다. 이 메가다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걸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상업 자본들을 박살을 낸 인물이에요. 조선을 차곡차곡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외교 고문 스티븐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인데 일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선전을 했냐면, 이렇게 낙후된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입을 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조선인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게 의거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문 정치를 해서 어떻게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물주물 해가지고 조선을 나의 식민지로 만들겠다, 이러한 것들을 펼칩니다. 그러다가 190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905년은 굉장히 급박한 해입니다. 자, 승기를 잡은 일본도 만약에 러시아가 자기네들처럼 사활을 걸고 달려들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랑 외교적으로 해결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쭉 빠져나와서 1905년 7월 달부터 다른 나라들이랑 외교적으로 밀약을 맺어요. 몰래 조약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먼저 7월 달에는 일본의 가스라와 미국의 테프트가 만나가지고 몰래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일본이 조선을 먹을 테니까 미국은 필리핀을 먹어라. 대신 서로의 식민지에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조선과 필리핀에 대한 지배를 인정해주는 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해요. 좀 웃긴 이야기죠. 제국주의 국가들의 발상을 볼 수 있는 조약입니다. 자기네들이 뭔데 다른 나라를 멋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양해를 구하는지 선생님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결국에는 밀약을 맺어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지배할 테니까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해라 라고 조약을 맺고 몰래 일본의 힘이 되어달라, 외교적으로 힘 좀 써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한 달 뒤인 8월 달에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1차는 1902년에 맺었었죠. 자, 그래서 일본은 조선을 가질 테니까 영국은 누구를 가져라? 인도를 가져라. 또다시 제국주의적인 발상으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입김을 불어가지고 결국 9월 달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가까운 교외 지역의 포츠머스라는 지역에서 미국이 중재를 서고 러시아랑 일본의 외무상들이 모여가지고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 강화 조약의 이름이 포츠머스 조약이에요. 이 포츠머스 조약에서 내용이 뭐냐면,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조약입니다. 더 이상 러시아는 조선에 간섭을 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포츠머스 조약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자 아무도 조선을 간섭하는 게 없죠. 청일전쟁으로 청나라를 몰아냈고요. 러일 전쟁으로 러시아를 몰아냈습니다. 그럼 조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딱 하나죠. 어느 나라죠?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본격적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의 정식 명칭은 제2차 한일협약이에요. 우리에게 뭘로 익숙하죠? 1905년이 을사년이었기 때문에 을사년에 맺은 조약이라고 해서 을사조약이라고 익숙하죠. 근데 여러분, 이 조약은 국제법상 비준과 승인 절차를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 불법 조약입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조약을 맺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주권자인 고종이 직접 승인하지도 않았고요. 그 승인을 바탕으로 해서 비준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비준 기간도 거치지 않은 완벽하게 명백하게 불법인 조약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을사조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을사늑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도 늑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늑약은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을사늑약을 맺어서 뭘 뺏어가요? 한 나라의 주권의 최고봉인 외교권을 박탈해 갑니다. 더 이상 조선은 조선의 힘으로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오직 일본을 거쳐서만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아닌 게 되어버리는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이에요. 우리가 하나 더 통갑을 설치해서 통감을 파견합니다. 초대 통감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를 조선의 통감으로 파견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토는 내려와가지고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차곡차곡 실시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하자 엄청난 반대가 일어났겠죠. 한 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했으니까요. 이때 당시에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지연이라는 사람은 유생이었는데 황성신문에 뭐라고 썼냐면 시일야 방석대국이라는 글을 기고합니다. 이 뭐예요? 오늘 목놓아 크게 우노라는 뜻이에요. 나라의 외교권을 뺏긴 이 날 나는 목놓아 크게 웁니다. 이런 글입니다. 우리가 외교권을 뺐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프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힘을 합쳐서 1분의 1 몰아내자. 이런 게 바로 시리아 방송태국이었어요. 또 하나 민영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영환은 당시 조선의 최고 고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랑 비슷한 급, 장관급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민영환이 어떻게 하냐면 유서를 3통 남기고 하나는 일본에게 보내는 거, 3개 나라에 보내는 거, 하나는 국민에게 보내는 거, 또 하나는 왕에게,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 3통을 남기고 유서를 남기고 죽습니다. 그 내용은 2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유서 내용이었어요. 나라의 고관으로서 고위 관리로서 나라의 외교권이 빼앗겨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 분통함을, 이 슬픔을 품에 안고 나는 죽는다. 영화는 죽지만 죽지 않는다. 혼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되살아났는데 힘을 다할 것이다. 지옥에 가서라도 응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남기고 나서 민영환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또 이 을사조약을 맺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친일파들이 을사오적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완용을 비롯해서 이지용이라든지 권재순이라든지 이런 5명의 인물이 있는데 이러한 5명의 인물을 없애자는 을사오적을 없애겠다고 나인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암살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저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이 먹히지 않고 외교권은 완벽하게 일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종은 이렇게 황당한 경우 대놓고 조선을 침탈하는 일본의 이런 포악한 행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만국평화회의라는 게 열어지고 있었어요. 만국평화회의는 뭐냐면 독일과 영국을 비롯해서 열심히 군사력을 키워나갑니다. 왜? 제국주의로서 식민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되자 유럽이 점점 전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모여가지고 만국이 평화를 위한 회의를 하자라고 해서 유럽의 유명한 외교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게 만국평화회의입니다. 이런 헤이그에 고종이 특사를 파견해요. 이상설, 이준, 이휘종 이런 3명을 특사로 파견하는데요. 왜 파견했냐면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침탈한,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 내용들을 세계에 알려달라고 하면서요. 특히 이휘종 같은 경우에는 외교관으로 러시아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영어를 잘했고요. 이 사람이 직접 당상에 서가지고 유리한 글을 써가지고 발표도 했지만 결국에는 일본의 방해로 이미 일본은 가스라 테프툰 일야 제2차 영일동맹을 맺으면서 확실히 조선에게 대한 영향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본의 관계로
이 사람들은 만국평화회의에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사람은 이의종 같은 경우에는 화병이 나서 그 자리에서 순국을 했다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특사를 파견했지만 결국에는 일본의 방해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한 일본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조선은 거의 우리 것이나 다름없지만 누가 걸리적거려요? 고종이 걸리적거립니다. 그러자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고종을 강제로 황제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즉 강제로 퇴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 황제가 즉위를 하고요. 더 이상 일본의 이러한 침탈을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를 잃어버립니다. 조선은. 그래서 1907년에 일본이랑 세 번째 조약을 맺어요. 그 조약의 이름이 한일 신협약. 1907년이 정민년이었기 때문에 정미 7조약이라고 부르는 조약을 맺습니다. 정미 7조약의 주요 내용은 차관 정치와 군대 해산이에요. 차관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장관 아시죠?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 장관의 2인자, 그 부서의 2인자를 말해요. 즉 뭐예요? 내정은 완전히 누구 거다? 일본 거다.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내정 간섭을 더욱더 심한 게 차관 정치예요. 그래서 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인 군대까지도 해산을 시킵니다. 이제 완전히 조선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나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던 일본은 1909년 기유각서를 맺으면서 조선이 가지고 있던 사법권마저 박탈을 해갑니다. 더 이상 조선은 국권, 주권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외교권도 박탈당했죠. 군대도 해산됐죠. 마지막으로 사법권까지 박살이 났고요. 또다시 경찰권도 뺏기게 됩니다. 1910년에. 결국에는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은 강제 병합을 하게 됩니다. 이 해를 경술년이라고 부르고 국가적 치욕을 당했다고 해서 경술국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확히는 8월 22일 날 경복궁 근정전에 일장기가 걸려요. 이렇게. 그리고 흐름을 보다가 7일 뒤인 8월 29일 날 정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조선과 일본은 하나가 됐다. 혹자들은 한일 합병이라고 해요. 합병. 합병은 국가 대 국가로서 정식적인 조약을 거쳐서 합병을 쓰는 의미고요. 그것보다는 병합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습니다. 병합은 강제로 힘에 의해서 억지로 합쳐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할 때 한일 합병보다는 한일 병합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6년 동안 조선은 여러 가지 조약을 맺으면서 국가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권한들을 일본에게 뺏기면서 치욕적인 경술국치를 맞이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장교로 군대를 복무했기 때문에 군인 아저씨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담당하는 정훈 장교로 복무했거든요. 선생님이 군인 아저씨들을 가르칠 때, 교육을 할 때 항상 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중요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날짜가 하나 있다. 어떤 날짜냐면 8월 29일을 기억해라. 나라를 지키는 군인인 여러분들이 이날만큼 잊어서는 안 된다. 한 나라에 힘이 없어서, 국력이 없어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의 국권이 짓밟혔던 때가 8월 29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8월 29일 날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라고 교육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8월 29일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날은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된 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역사가 되겠죠. 이렇게. 언제부터? 1904년부터 1910년까지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요, 여러분. 교과 한 장 넘기면 34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34페이지 밑에는 독도 침탈과 간도 협약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요거까지 이야기를 하고서 수업을 마칠 건데요. 자, 봅시다. 독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지금 진해 땅이라고 다케시마라고 난리를 치고 있죠. 재미난 점은 독도에 대해 조사를 하면 할수록 명백히 독도는 우리나라 한국의 영토입니다. 보세요.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은 독도가 가지고 있던 전략적 요충지, 그 위치를 감안을 해가지고 몰래 강제로 자신의 시네마현에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즉 버젓이 존재하는 다른 나라 땅을 자기네들에게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불법 편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독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죠.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조용한 외교를 하고 있어요. 왜 조용한 외교를 하냐면 선생님은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본이 저렇게 시끌시끌 하는데 왜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조용한 외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독도에 가면 선생님이 대학생 때 기회가 돼가지고 독도에 한번 가봤거든요. 울릉도를 통해가지고. 자, 독도에 가게 되면 어느 나라 깃발이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독도를 누가 지키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해군. 독도 경비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독도를 실질적으로 영유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일본이 이렇게 시끌시끌 떠드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은 이 독도를 이미 우리 한국이 이게 점유하고 영유하고 있는 영토를 국제적인 분쟁지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올려가지고 판결을 내기 위해서 일본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국제사법재판소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자기네가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조용한 외교로서 일본의 이러한 망언에도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증거를 파면 팔수록 독도는 명백히 우리나라 땅이다. 심지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옛날 문서에도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어떻게 보면 헛소리를 계속해서 멍멍 짚고 있는 것 같죠. 아시겠나요? 자, 이어서 두 번째는 간도 해방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선생님 지도를 잠깐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위쪽을 그려보고요. 이 위쪽에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백두산이 있습니다. 백두산의 앞으로 흐르는 강을 압록강, 뒤로 흐르는 강을 두만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쪽에는 흑룡강이라는 커다란 강이 하나 흘러요. 그 강의 지류 중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내려오는 지류가 하나 있는데 지류를 뭐라고 하면 송화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송화강과 두만강 사이에 있는 영토다 해가지고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사이에 있는 땅이라고 해서 간도라고 부릅니다. 이 간도는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대한제국에서는 고종이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을 해서 간도에 이주해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펼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영유하고 있는 땅 중 하나가 바로 간도였습니다. 간도.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간도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중국의 땅이었죠.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해도 거기다가 또 조선의 특종 때 여기다가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가지고 중국과 청나라의 영토를 이렇게 나누는 기준점을 세웁니다. 여기 뭐를 써있냐면 서위 압록,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위 토문이라고 해서 토문강을 경계로 양국의 영토를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토문강이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송화강 지류라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두만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쟁이 많은데 이런 분쟁을 일본이 대신 나가가지고 남쪽 만주 지방의 철도 부설권을 우리에게 주면 간도를 너희 영토로 쳐주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와 관련이 돼 있지만 일본이 청나라랑 대신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의 이름이 간도협약이에요. 1909년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이때는 우리나라가 외교권에서 박탈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효인 조약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도라는 우리의 영토를 어떻게 보면 논란인 영토를 청나라에게 그냥 넘겨버린 경우가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토 분쟁까지 독도와 간도에 대한 영토 분쟁까지 해서 이번 시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가 있냐면 1905년에 맺어진 일산늑약. 이 일산늑약은 뭐다? 외교권을 박탈한 내용이다. 그리고 언제? 8월 29일 날 한일 강제 병합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었다.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쭉 연표를 그려가지고 1940년부터 1910년까지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마찬가지로 퀴즈 풀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